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복근의 혼소리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온통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여권에서 일제히 친일 반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이 이상한 방향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게 또 정권에게 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목소리를 낼 틈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년 총선이 쏙쏙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 반일 프레임을 여건이 씌우는 것이 총선용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총선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절대 불리합니다. 이미 여권, 민주당은 기성전 총선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들어놨죠. 이해찬 대표가 연일 총선에 승리해서 장기 집권 토대를 닦아야 된다,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시도지사들도 만나고, 또 최근에는 경제인들, 경제연구소, 대기업 경제연구소까지 만나서 어떤 경제 공약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쭉 닦고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본인이 총선의 병창기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고 있는데, 한국당은 대일 무역 그 문제에 제대로 대처도 하지도 못하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거는 데 대해서 대처도 하지 못하면서 총선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총선은 상당히 중요하죠. 보수 재건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말들을 한국당 안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당 공천, 좀 복잡하게 좀 얽혀있습니다. 혼란하기도 하죠. 그 혼란한 한국당 공천 문제를 어떻게, 공천 문제가 어떻게 돼갈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일본 무역 보복 이 와중에서도 진보 좌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공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천 룰도 일찌감치 확정을 했습니다. 5월 3일 벌써 공천 룰을 다 확정했습니다. 정치 신인은 공천 심사할 때 10% 내지 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준다거나, 여성에게 25% 가산점을 주고, 또 청년 장애인, 당의 특별한 공로자 10 내지 25%까지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게 있고, 여기서 민주당 공천 룰 중에서 주목되는 거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는, 재선 이상은, 민주당의 재선 이상은 친노가 많습니다. 친노무현.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무현 정권과 좀 차별화를 해서 친문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대신 친문계, 젊은 청와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대구 국회에 진출시켜서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친노에서 친문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으로 간다, 이런 거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한국당은 지금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공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한국당의 고질병이죠. 보수, 물론 진보 좌파 정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특히 보수 우파 정당에서 많은 공천 갈등, 과거에 친이계 학살, 친박계 학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 갈등, 2016년 총선에서도 옥새 들고 나라사 이런 것까지 해서 한국당을 망쳤던, 그 당시 새누리당을 망쳤던 공천 갈등, 이것이 지금 이 중차대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질 나쁜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 공천하는 신정치혁신특위, 신상진 위원장이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이 있는 이 특위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방안이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물갈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역 물갈이. 그러니까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20대 총선보다 5배 많은 최대 20% 가산점을 준다, 정치 신인에게. 그러면은 현역들이 설탕이 좁아지죠. 또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청년층을
연령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준다. 이것도 물갈이 차원입니다. 또 하나 감점 규정도 있는데 탈당을 했거나 공천 불복의 전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최대 30% 감점하겠다. 자, 이까지 보면은 물갈이 규정이죠. 물갈이 공천을 시도를 하는 것인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한국당이 또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추진력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동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탈당자, 이 탈당자라는 건 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바른미래당에 합류하지 않고 한국당으로 복귀한 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이 탈당자 30% 감점 규정을 두면서도 탄핵 과정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감점을 없애는 방법, 이것도 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뭘 하자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일단 물갈이 한다면서도 그것도 막 구제 대상을 막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혁신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한국당 신정치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천 룰은 아직 최고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신상진 위원장이 이 공천안을 한교안 대표에게 보고를 한 상황이고 한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뭐 전초전 성격인데 한국당의 공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은 크게 두 가지 사안에서 공천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첫째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비율입니다. 아까 물갈이 공천을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장치, 보조 장치도 집어넣고 있는데 신상진 위원장은 기세등등하게 이야기하죠. 현역 국회의원 50%를 물갈하겠다. 절반을 물갈하겠다는 겁니다. 공천 탈락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역대 총선을 할 때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해서 물갈이 되는 비율 약 30%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절반을 물갈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는 현역 한국당의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는 과거에 친박계였고 지금도 친박계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비박계, 비주류 쪽에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겠죠. 그쪽에서 많이 나가면 50%, 그쪽에서 많이 나가면 이쪽은 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데 반면에 한교안 대표 체제의 버팀목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친박계입니다.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친박계 절대적인 지지를 도움을 받았죠. 그 지금 뭐 당직자나 보면은 친박계가 장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친박계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상진 위원장이나 당내 비박계 비주류가 50% 이야기를 넣으면은 가만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쪽 그 지도부에서 신상진 위원장에게 함부로 50% 물갈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자, 이런 부분만 해도 참 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공천 가지고 뭐 싸움을 할 때냐 싶은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공천 갈등의 내관이 될 문제. 한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얼마나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얼마나 행사할지. 혁신위에서는 신상진 위원장의 혁신위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공천 관여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혁신위에서 공천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공천룰에 따라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공천관리위원회가 마치 뭐 전권을 가지고 공천심사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당대표 지도부에서 명단 다 주고 거기서 또 서로 지분 같습니다. 당대표 몇 %, 뭐 또 어떤 계파의 몇 %, 또 그 다음에 공천위원장 뭐 체면이 있으니까 몇 %, 이렇게 다 나눠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는 당대표 한교안 대표가 완전히 공천권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요구를 할 태세입니다. 혁신위에서.
이것은 왜냐하면 2016년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그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발 옥새 파동, 옥새 들고 나르사.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직인을 찍지 않고 부산 용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몇 사람이 출마를 못하고 공천 파동이 막 일어났죠. 그 결과 한국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인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는 친박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친황계라고 하는 친황계, 당내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 사람들을 막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국회에 내보내고 든든한 친황 계보를 만들어서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니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 친황들이 밀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그림인데, 지금부터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내려놓지 않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6일이죠. 화요일날 대구에 방문해서 영남일보 본사도 들렀죠. 그때 뭐 우리 영남일보 사장님과 국실장들 그리고 저와도 같이 한담을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도 혁신위의 공천권 포기 제안, 이것을 일축하는 그들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천 기준은 어떻게 돼요? 공천 지금 혁신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기는 공천, 네. 공정한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 네. 그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뭐 어떤 일종의 그렇게 당시 스탠스, 이것도 공천에 반영이 되나요?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기준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검토할 부분들이 공관위에서 이제 또 논의가 되겠죠. 큰 방향은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 딱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뭐 혁신위에서는 대표님 뭐 공천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렇게 할 계획은 혁신위원회에서의 의견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 의견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여러 의견들을 제가 듣고 있어요. 총선에서 150석 보십니까? 자꾸 점점 더 들어가네. 취재하고 있는 공천 기준 얘기하다 제가 자리를 괜히 건강하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업 정신이죠. 자, 이번 총선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회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당은 출발이 민주당보다 한참 뒤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가면은 참 전망이 암울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하고 정부 예산까지 동원하고 시도지사 만나고 뭐 경제인들까지 다 만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공천 갈등만 막 벌이고 있으면 결과 뻔하죠. 2016년 총선 패배, 대선 참패, 지방선거 참패에 의해서 4연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권에서 멀어지죠. 정권을 찾아오기가 암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진보 정권의 진보 세력의 장기 집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진보 좌파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쭉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에서 전체 보수 유권자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죠. 근데 보수 대통합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열쇠는 공천입니다. 공정공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기는 공천, 공정공천, 또 경제 살리는 공천 했지만 그 중에서도 공정공천을 해야지 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야지 그 보수 대연합의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의 다시 공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보수 전체의 패망의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